미국의 심장부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조지아주의 공장이 멈추고 루이지애나의 주지사가 떨고 있으며 백악관은 3,500억 달러의 숫자를 손에 쥔 채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말했다. 나는 원래 반대했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었다. 누구는 그것이 회유라 했고 누구는 그것이 최후 통첩이라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너무 많이 줬다. 기술을 줬고 돈을 줬고 심지어 사람도 줬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관세 청구서, 체포영장, 그리고 외면당한 충성이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묻는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정인가, 거래인가, 아니면 인질극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다. 산업과 정치, 군사와 돈, 기술과 자존심이 교차하는 21세기 한미 관계의 결정적 분기점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서울은 마침내 노라고 말하려 하고 있다. 하네다 공항의 활주로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순간 일본 언론들의 셔터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린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지만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른 얘기가 돌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그가 방한을 앞두고 미국에서 터뜨린 단 한 문장이었다. 나는 애초에 조지아의 단속을 반대했어. 그 기술자들 아주 잘하고 있었어. 그들은 곧 돌아올 거야. 전용기에서 흘러나온 이 발언은 단순한 정리 멘트가 아니다. 이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한국 기술자들의 영상이 미국 남부 뉴스에 보도되던 그 순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가 올스톱되던 그날 미국과 한국 양국 관계가 단숨에 얼어붙기 시작한 원인이자 도화선이다. 조지아주 리치먼드 힐 인근 아직 완공되지 않은 현대차 전기차 공장의 전경은 어둡고 조용하다. 철골 구조물이 바람에 흔들리고 거대한 배터리 조립 라인은 작동을 멈춘 채 서 있다. 그곳에서 일하던 박진혁 기술자는 단속 당일 아침 식사도 마치지 못한 채 침대에서 체포되었다. 이민국 요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비자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를 연행했다. 그날 최소 300명에 달하는 현대차 기술자들이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 등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체포되었다. 통상적으로는 공장 출입 절차를 통해 해결되던 행정 이슈가 이번엔 무장 요원들의 새벽 급습으로 변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미국인 관리자 톰 맥클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 공장의 두뇌였다. 누가 이걸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린 아직 매뉴얼도 못 다 이해했는데. 하지만 백악관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그런 건 애초에 현대차가 잘못한 일이라며 오히려 한국 측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내게 전화라도 했었어야지라는 말로 이미 상황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지아 지역 언론인 은 단속 이튿날 일면 전체를 할애해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누가 우리 일자리를 가져갔나? 그리고 누가 그들을 내쫓았나? 이 지역의 2개 제지공장이 연쇄 폐쇄되면서 1,100명에 달하는 미국 현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트럭 운전기사, 목재 납품업자, 청소업체 등 5만 명 이상이 이 공장들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들이 모두 일감을 잃었다. 그런데 공장 폐쇄 이유 중 하나가 인력 부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지아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지역 내 단순 노동직 채용률이 32% 급감했다. 원인은 간단했다. 고된 노동을 감당할 인력이 없었다. 그 자리를 멕시코계 불법 체류자들이 대신해왔고 그들을 내쫓자 생산성은 곤두박질쳤다. 그런 와중에도 조지아 주정부는 현대차를 향해 한국 기술자들이 곧 돌아와야 한다고 공개 요청했다. 주지사실 관계자는 비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했다. 1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는 한국 덕분에 생겨난 거다. 우리 경제에 혈액을 수혈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 그 혈관을 틀어막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전략적 투자 유치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백악관은 APC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관세 조정과 인센티브 협상이라지만 본질은 명확하다. 공장 짓는 것도 좋지만 먼저 돈부터 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는 미국 투자의 최대 장애물이며 이러한 방식은 동맹국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 발언은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를 동시에 자극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태도를 바꿔 나는 반대했었다고 말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반대했을까? 전용기 안에서의 발언은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참모들에게 마치 혼잣말처럼 그 문장을 흘렸다. 그것은 정제된 언론 대응이 아니라 계산된 정치 메시지였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지율 회복을 위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사태는 그 반대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한국 기술자들은 억울하게 잡혀갔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백악관으로부터 3,50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다. 하지만 진짜 청구서를 받아야 할 쪽은 과연 누구일까? 그들의 기술은 미국에 필요하다. 우린 그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내뱉은 말들이다. 언론 앞에서, 포디엄 뒤에서, APC 준비팀과의 미팅에서 그는 한결같이 한국을 동맹이라 부른다. 그러나 백악관의 외교 언어 뒤편,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다. 바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 속국이다. 그들은 총기를 장착한 채 이른 새벽 한국 기술자들의 숙소를 들이닥쳤다. 조용한 아파트 단지, 교회의 렌트하우스, 가족과 함께 지내던 숙소까지 가리지 않았다. 체포영장을 들이미는 대신 당신은 불법 체류자라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상황이 일방적으로 끝났다. 그날 오전 조지아주 사바나시에서만 74명이 동시에 체포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공동 운영하는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B1 비자 또는 L1 비자로 입국했고 미국 현지 변호사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민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ICE는 그것조차 의심스러운 서류라며 무효로 간주하고 연행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체포된 송민호 기술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울분을 토했다. 여권도 보여주고 비자도 제시했는데 갑자기 손을 뒤로 돌리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은 눈앞에서 아빠가 수갑 차는 걸 봤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미국인 이웃이 찍은 영상을 통해 사건은 전국에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한국인 기술자 3명이 무장 요원들에게 연행되는 모습은 충격을 자아냈고 특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분노를 일으켰다. 그런데 미국 정치권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백악관은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동시에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에 대한 극찬을 늘어놓으며 APC 회담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 이중적인 행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 전략 분석가 마리사 퀸 은희를 트럼프식 전술 혼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 손으로 칭찬하고 다른 손으로는 압박합니다. 양면 압박을 통해 통제력을 과시하는 거죠. 기업도 정부도 결국 백악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입니다. 이러한 양면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18년 당시 무역 전쟁을 벌일 때부터 반복된 패턴이다. 당시 트럼프는 중국 기업 GTE에 무역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 대상 압박도 같은 방식이다.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최근 내부 브리핑에서 한국은 전략적 기술과 자본을 동시에 가진 파트너이며 일정 수준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장은 곧장 산업계로 번역된다. 우리는 한국 기술을 원하지만 한국 결정권은 원하지 않는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은 현대차 사태 이후 연달아 보도자료를 내며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뚜렷한 조건이 따라붙었다. 단기 파견, 기술 이전, 미국인 교육 완료 후 철수라는 문구였다. 다시 말해 기술만 주고 사람은 떠나라는 요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의 요구는 오락가락하고 지역 정치권은 압박을 가하면서도 혜택을 운운한다. 이중 메시지, 이중 전략. 그 누구도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 모든 책임은 한국에 전가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우리 보고 공장을 지으라더니 사람은 들이지 말랍니다. 미국인 교육은 3년 걸리고 그 사이 생산 라인은 멈춥니다. 그런데도 이건 당신들 책임이라고 하네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PC 회담을 앞두고도 한국에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관세 면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금전적 압박이다. 트럼프식의 거래 외교는 대가 없는 동맹은 없다는 그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동시에 그는 언론을 통해 한국은 우리의 오랜 친구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기술자들을 반대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인다. 그러나 그 순간 ICE는 새로운 대상 목록을 확보하고 있다. 텍사스, 미시간, 그리고 루이지애나로 확산되는 단속작전. 다음 타깃은 어딜까?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난 특사기 한 대가 APC 정상회의 개최지 인근 군 비행장에 착륙한다. 탑승자는 한국 정부의 APC 준비단 고위 당국자,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 분석가다. 이들은 회담장에서 미국 대표단과의 1차 실무 협상에 앞서 예고 없는 요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백악관에서 내려온 문서는 단 3장. 제목은 이렇다. 인도태평양 파트너에 대한 전략적 호의 틀. 그러나 내용은 사실상 경제적 항복 요구서에 가까웠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3,500억 달러 상당의 직접 투자액을 연내 확정. 반도체 배터리 핵심 기술의 미국 내 이전 가속화. 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대한 백악관의 재량권 수용. 서울 외교부 담당자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선언문이다. 동맹을 명분으로 한 일방적 조정 요구다. 한편 회담장 밖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차 전기차 공장은 지난주 기준 공정률 74.6%에서 멈춘 상태다. 전력 제어 모듈, 배터리 셀 자동 적재 라인, 그리고 AI 기반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가 중단되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 기술자 전원이 연행 혹은 출국했다. 기술자 없이 미국인 근로자만 남은 공장은 정지 상태다. 심지어 외주 공급업체들조차 조업을 미루고 있다. 이곳은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다. 한국 내 울산, 평택, 전주 공장에서 복제된 4세대 스마트 팩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2에서 3년간은 한국 엔지니어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현지 공장 관리자 케빈 스톤은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긴 레고 조립 공장이 아니다. 이건 고난이도 퍼즐이고 해답은 서울에 있다. 이 와중에도 미국 통상대표부는 미국인 고용 확대 계획 제출 기한을 한국 기업에 통보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즉 기술은 한국이 내고 고용은 미국이 가져간다는 구도다. 반면 한국 정부는 회담장에서 미국 측의 기술 이전은 협력이지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어선을 형성하려 한다. 그러나 회담을 조율하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기술이 없다면 인센티브도 없다고 분명히 밝힌 상태다. 한국 대표단은 회담장을 나오며 서로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들 손에는 최종 타결안이 아닌 조건부 투자 유치 종용서만 들려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사바나항을 통해 들여온 스마트 설비 모듈 사기가 창고에 묶여있고 항만 당국은 이 모듈에 대해 설치 인력 미비로 입항 불허 통지를 내린 상태담. 이는 미국 측에서 실질적으로 한국 기술자의 복귀 없이는 추가 공정 허가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ICE는 여전히 추가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현대제철소 착공 현장에서는 기술자들이 장비 가동 중단 지침을 받았으며
현장 관리자에게는 비자 서류 재점검 예정이라는 문서가 전달되었다. 이는 조지아 사태가 일시적 실수나 오해가 아닌 명확한 정책적 시그널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한국 언론은 이중전선, 즉 정상 외교의 얼굴과 공권력 단속의 얼굴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에서 이 상황을 분석하는 외교 전문가 김태현 박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지금 유인 포획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협력 요청, 내부적으로는 구조적 귀속을 강요합니다. 이건 투자 외교가 아니라 인질 외교입니다. 한편 현대차그룹 내부 고위 임원은 비공식 브리핑에서 조지아 공장의 추가 증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기술 중심 생산 구조에서의 대미 전략 수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지금 두 개의 냉각 전선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APC 회담장 안에서의 금융 정책 압박, 다른 하나는 조지아 공장 바깥에서의 실질적 조업 중단이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는 기술은 남기고 사람은 떠나라는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 내부. 외신 기자들은 대체로 조용하다. 그는 기내 통신망을 통해 CNN의 생방송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대신 백악관 내부 참모 6명만이 동승해 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옆에 앉은 국가경제위원회 보좌관 마크 켈리에게 느닷없이 말을 건넨다. 나는 조지아 단속, 애초부터 반대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그들은 정치가 뭔지를 몰라. 이 짧은 문장은 그가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정치적 메시지였다. 발언은 언론 유출을 전제로 설계된 문장이다. 백악관 대변인이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전용기 내부 발언은 곧장 언론사로 흘러들어간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흘린 듯이. 이 말은 단순한 해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책임 분리 선언이었다. 즉, 이민 단속이라는 폭발적 사안을 자신과 분리시키는 동시에 그 책임을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민 세관단 속국에 돌리는 구조다. 정치 전략 분석가 케빈 밀러는 이 발언을 두고 이렇게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늘 같은 방식을 쓴다. 먼저 나는 몰랐다 혹은 나는 반대했다라고 말한다. 그 다음 하지만 그들이 잘못 이해했다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는 피해자이자 지도자가 된다. 즉, 이번 발언의 핵심은 면책이 아니라 조종이다. 트럼프는 조지아 사태의 여파를 이미 정확히 계산하고 있다. 현대차 투자 지연 조지아 지역 실업 폭증, 루이지애나 제철소의 착공 불확실성이 모든 문제는 결국 트럼프가 개입해야 해결되는 사안으로 귀결된다. 그는 조정자의 위치로 다시 복귀하기 위한 정치적 무대를 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하나, 그는 APC 회담 직전이다. 둘, 서울 방문을 앞두고 있다. 셋, 공화당 내부 여론이 불안정하다. 이 세 조건은 트럼프에게 유화 메시지를 던질 명분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방향은 우연히도 한국을 향해 있다. 그는 미국 내 강경 지지층, 소위 MAGA 베이스가 한국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 대신 아시아 시장의 불안정성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나는 반대했었다는 문장을 통해 한국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중도층과 월가를 향해 나는 통제 가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그날 밤 백악관 내부 브리핑 노트에는 이렇게 적혔다. 대통령은 조지아 사건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부인함과 동시에 기술자 복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니다. 의도된 계산서다. 이 한 문장으로 트럼프는 세 가지 효과를 얻는다. 한국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린다.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긴다. 협상의 주도권을 되찾는다. 한미관계 전문 저널리스트 한지윤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발언은 외교적 유화가 아니다. 너희가 분노를 멈추면 내가 관세를 멈출 수 있다는 조건부 신호다. 그 문장은 한 문장짜리 거래 제안서다. 실제로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 상무부는 한국 기업의 비자 재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트럼프식 협상 언어의 핵심이다. 그는 해결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한다. 그 모호함 속에서 상대는 시간을 끌고 불안을 견디며 결국 양보한다. 서울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 회의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간다.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이유도 거절할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기다림은 곧 종속이다. 트럼프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트럼프가 일본 도착 직전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있다. 나는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 하지만 그 전에 약속이 필요하지. 그 약속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해야 할 3,500억 달러의 현금 보증이다. 그것이 들어와야 비로소 그는 기술자 복귀를 허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그의 나는 반대했었다는 말은 나는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던 셈이다. 하늘 위에서 던져진 한 문장이 지상에서 수천억 달러의 무게로 굴러가고 있다. 조지아주 남단 사바나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브라이언 카운티. 한때 아메리칸 드림의 축소판이라 불리던 공업단지가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한국구역이라고 부른다. 현대차 전기차 메타플랜트와 LG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며 지역 상점에는 한국어 간판이 걸렸고 한국 식당이 매주 늘어났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실업률은 2.7%, 조지아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 거리는 조용하다. 대형 트레일러가 더 이상 오가지 않는다. 한적한 도로 위로 현대차 직원 숙소라는 표지판만 바람에 흔들릴 뿐이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단 한 달 동안 1,126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중 72%가 현대차 공장과 연관된 직종이었다. 목재업자, 금속가공업체, 운송기사, 청소용역, 식자재 납품업자까지. 직접적 피해자만 5만 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 신문은 일면에 이렇게 적었다. 조지아는 외국인을 내쫓았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명줄을 잘랐다. 브라이언 카운티의 주민 토머스 리는 그 말을 실감하고 있다. 그는 제지 공장에서 평생을 일했다. 그러나 90년 역사를 가진 공장이 불과 3주 전 문을 닫았다. 우리 지역엔 2가지 소식이 있었죠. 하나는 현대차가 온다는 소식, 또 하나는 우리 공장이 문 닫는다는 소식. 둘 다 우리 삶을 바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저 공허해요. 경제개발청은 초기엔 임시적인 현상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제는 지역의회가 직접 위기 대응팀을 꾸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지아주 주의회 보고서 초안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조지아 경제는 한국 기술 인력의 복귀 없이는 정상화될 수 없다. 외국인 단속은 오히려 주 차원의 경제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연방 이민세관단 속국 은희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불법 체류자 색출은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단속 강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곧 경제대 혼란을 낳고 있다. 공장은 멈추고 고용은 줄고 세수는 급감했다. 조지아주 회계감사청에 따르면 단 한 달 만에 지역 세입이 1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락치다. 경제 붕괴는 지역 사회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사바나 외곽의 상점 주인 리사 그랜트는 이렇게 말한다. 매일 오던 한국인 손님들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계산은 늘 정확했어요. 그들이 떠난 다음부터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이른바 코리안 붐으로 들썩이던 조지아 남부가 지금은 고요한 무덤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조지아 주정부는 여전히 현대차의 공장 건설은 차질이 없다고 발표한다. 브라이언 카운티 경제개발청장 트립 톨리스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지금은 단기적 문제일 뿐이며 현대차 프로젝트는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기자들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우린 한국인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을까?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기술자 상당수가 이미 미국 입국 금지 명단에 올랐다.
비자 재심은 최소 1년 이상 걸리며 그 사이 공장은 무용지물이 된다. 조지아 경제는 이미 한국 없는 공백을 체험 중이다. 주택 판매량이 전월 대비 41% 감소했고 건설업 신규 허가 건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현지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서두르고 있다. 우린 한국인 덕분에 돈을 벌었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 제프 브라운은 담담히 말한다. 그들이 떠나자 모든 게 멈췄어요. 그들은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지역의 심장이었죠. CNN 애틀랜타 지국은 최근 리포트에서 이 사태를 로컬 붕괴 도미노라고 명명했다. 공장 하나의 정지는 주변 산업 15개를 무너뜨리고 지역 경제 전체를 흔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조지아는 지금 그 실험의 첫 번째 희생지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것은 조정의 과정이라며 단호했다. 하지만 조지아 주민들의 눈에는 조정이 아니라 붕괴로 보인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그 자리, 아무도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의 하늘은 여전히 맑지만 그 아래 사람들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다. 한국이 빠진 조지아의 공기는 차갑다. 그리고 그 냉기가 이제 워싱턴까지 번지고 있다. 조지아주의 한적한 외곽, 오전 7시 45분. 현대차 메타플랜트의 주차장은 이전과는 다른 정적에 잠겨 있다. 기존에는 아침 일찍부터 줄지어 서 있던 검은색 SUV와 기술자들의 통근 버스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낯선 풍경이 등장했다. 절반 이상 비어있는 직원용 공간, 그리고 입구 경비 초소 앞을 맴도는 연방 이민국 차량 한 대. 우리는 공장을 짓고 있지만 지금은 조립보다 사람이 더 필요해요. 현장 관리 감독관 조시던은 차창을 내리며 씁쓸하게 웃는다. 그는 지난주 인력 공급 파트너사로부터 기술자 12명 부재로 작업 중단 요청을 받았다. 설비는 세계 최고지만 그걸 다룰 사람이 없어요. 미국인은 지원조차 안 합니다. 이는 단지 조지아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장 데이터 플랫폼 GIPRECR UITER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제조업 기술직의 공석률은 23.5%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정밀 가공, 로봇 자동화 설비 운용 분야는 전국적으로 구인난 경보 수준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제조업 구직 공고 120만 건 중 실제 충원된 인력은 절반 이하인 58만 2천 명에 불과했다. 왜일까? 첫째, 고강도 업무에 대한 회피. 둘째, 이민자 배척 정서 확산. 셋째, 근로자의 공장 기피 정서 증가.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채용한 신입 직원 120명 중 34명이 업무 스트레스 및 반복 작업 거부를 이유로 한 달 내 퇴사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손으로 조립하려고 대학 간 게 아니에요. 이는 미국의 인식 구조가 화이트 칼라 집착으로 바뀐 결과다. 정밀 제조업조차 정신 노동보다는 육체 노동으로 인식되며 젊은 세대는 이러한 직군을 회피한다. 문제는 이 공백을 채워왔던 인력이 바로 한국 기술자와 숙련된 외국 엔지니어들이었다는 점이다. 조지아주에 파견되었던 현대차 기술팀 리더 김지훈은 말한다. 우리 팀은 설비 세팅부터 교육까지 다 했어요. 공장 한 라인을 가동시키는데 최소 6개월, 미국인 팀장이 온전히 업무를 이해하는데 2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미국 땅에 발도 못 붙이고 있다. ICE는 기술자를 불법 취업자로 간주하고 전면 추방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내에는 그들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 즉,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누구도 하게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경제 전문지는 이를 노동의 역설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미국은 이민자를 배척하며 노동을 잃고 외국 투자를 받으면서 기술을 놓친다. 결과적으로는 고용도 산업도 무너진다. 심지어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조지아 현대차 현장에서 ICE 단속 이후 기계가 멈추면서 라인 전체 재세팅 비용만 약 1,450만 달러가 발생했다. 그중 다수가 원래는 한국 기술자 8명이
3일 만에 끝내던 일이었다. 지금은 미국 내 외주기술업체 4곳이 합작해 8주 동안 작업 중이다. 그 와중에 미국 노동자 노조는 역설적으로 한국 기술자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전기노동자연맹 조지아 지부의 성명서 일부는 이렇다.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이 일자리는 사라진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인은 일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며 단지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현대차 채용 설명회에서는 500명을 모집하는 기술직에 단 38명만 지원했다. 그중 12명은 면접 당일 오지도 않았다.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디트로이트에서도 자동차 조립 관련 지속 근무자 비율은 44%에 그친다. 나머지는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 그 결과 한국 기술자 없이 미국 생산 라인은 정지되고 미국 노동자 없이 한국은 공장을 돌릴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균형은 붕괴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이 현상을 기술 이식 실패라 정의한다. 한국의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지만 미국의 소프트웨어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도 기술은 남기고 기술자는 떠나라는 모순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노동의 공백, 이 기술의 부재,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누구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에서 일하고 싶은 이들을 추방한 나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내 러트닉 상무장관의 사무실. 벽에 걸린 지도에는 빨간색으로 원이 쳐진 지점들이 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페리시, 그리고 미시간주 노스빌. 모두 한국 대기업의 첨단 공장이 들어선 곳이다. 러트닉은 한동안 그 지도 앞에 서 있다가 책상 위에 파란색 폴더를 집어든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사우스 코리어 달러 350B 프레임워크. 그가 말하는 3,500억 달러, 즉 3,500억 USD는 단순한 투자 총액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입장료, 공장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한 보호비,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 순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숫자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어떻게 산출되었는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액수는 3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조정되었다. 2023에서 2027년까지 한국 대기업의 미국 내 투자 예정액, 연방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긴급 재원,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 중 최고 기여국 기준 설정. 즉, 이 금액은 자발적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 납입 목표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APC 정상회의 준비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그러니 가장 많이 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다. 외교부는 즉각 워싱턴에 항해 서한을 보냈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 투자 압박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기록했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정상적인 협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거래 중이다. 그리고 한국은 늘 좋은 거래 상대였다. 이는 동맹을 빙자한 협박이다. 미국은 현재 외환 보유액의 80%를 달러로 유지 중인 한국에게 이제는 현금으로 충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외환당국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3,500억 달러는 한국 전체 외환 보유액의 약 68%에 해당한다. 그 금액이 일시에 움직일 경우 환율, 국채, 국부펀드의 연쇄 충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왜? 그들은 급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37조 6천억 달러에 육박한다. 국채 이자만 하루 약 26억 달러. 바로 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동맹이라는 개념을 꺼내든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무역 적자를 싫어한다. 돈이 들어오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를 납부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관세 면제, 불투명하다. 기술자 복귀, 보장 없다. 투자 안정성, 정치적 상황 따라 변화 가능성 존재.
즉 3,500억 달러를 낸다 해도 신뢰는 따라오지 않는다. 그 돈은 일방적으로 받는 쪽의 심리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트럼프는 숫자를 신뢰로 보지만 한국은 그것을 보험료로 간주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금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백악관 내부 문건에는 2028년까지 분할 납부 구조 조정 가능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 구조는 한국 세금의 미국 납부 시스템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윤석진 박사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분단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군사 안보였고 지금은 자본 종속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내부 회의에서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세금으로도 외환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건 굴복이냐 거부냐의 문제입니다. 3,500억 달러. 그 숫자는 단순히 회계적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국가 자존심, 경제 주권, 그리고 외교 독립성의 가격표다. 트럼프는 이 숫자를 입에 담으며 미소 짓는다. 그는 말한다. 그들이 그 돈을 내면 기술자도 돌아오고 공장도 돌아간다. 그러나 서울은 이제 그 미소를 믿지 않는다. 그 숫자에는 조건이 없다. 계약서도 없다. 단지 요구만 있을 뿐이다. 한국은 지금 묻는다. 우린 3,500억 달러를 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나? 그리고 미국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브라이언 카운티 주민공청회. 초등학교 체육관에 간이 의자 200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고 그 위엔 화가 난 얼굴들이 앉아 있다. 마이크 앞에 선 있는 조지아 교통국 관계자. 그리고 그가 설명하는 것은 현대차 프로젝트를 위한 리치먼드 힐 신공항 건설 계획이다. 공항 건설 소식은 처음에는 선물처럼 들렸다. 주정부는 이를 현대차에 대한 감사의 표시, 지역 물류 기반 강화, 현대차 전용 화물 수송 공항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실제로 조지아 주지사는 현대차 그룹의 76억 달러 투자 발표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이 공장을 위해 새로운 활주로를 깔 것이다. 현대차가 조지아를 선택한 데 후회 없게 만들겠다. 한국 언론들도 이를 한미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역대급 혜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지역 주민들이 해당 공항 프로젝트의 세부 예산과 기획 경위를 파악하게 되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첫 번째 문제는 재원이다. 공식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신공항의 총 예상 건설비는 약 1억 2,800만 달러. 그중 수익 창출 시설 비용이 절반 이상이다. 문제는 이 부분은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연방 지원이 적용되는 활주로 및 관제 시스템은 약 6천만 달러 수준이며 나머지 절반인 6,800만 달러는 조지아 주정부와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 민간 기업이 누구냐는 질문에 조지아주 공항청은 답을 회피한다. 하지만 내부 문서엔 현대차 및 협력사가 간접 투자자로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선물로 소개된 공항이 실제로는 분담 요구 조건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다. 지역 언론 리치먼드 힐 타임즈는 공항 계획은 이미 2023년 8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주민에게는 단 한 번도 설명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공항 위치도 모호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비공개였다. 셋째, 지방세 전가 가능성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이상 조지아주 의회는 건설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역 특별세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 조치는 사실상 주민 부담으로 연결된다. 지역 주민 모임 RH 커뮤니티 액션 대표인 제닛 와일드는 말한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우리는 세금으로 한국 기업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현대차가 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진 않겠지만 조지아주는 기업 이미지 보호를 이유로 주민공청회를 최소화하며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공개된 기획문건에 따르면 이 공항은 이미 2019년부터 계획되었던 지역개발 프로젝트다. 즉 현대차 유치와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던 계획을 현대차에 대한 특별 제공인 양포장에 홍보한 것이다. 물론 이런 구조는 미국 내 지방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민간 유치 명분을 통해 기존 예산 계획을 가속화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순히 우리를 위한 공항이라는 말을 믿고 공장 설계 및 물류 계획을 세워왔다는 점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말한다. 우린 공항이 생긴다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항공 화물 수송 계획을 연계한 창고 설계를 이미 끝냈습니다. 만약 이게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전체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위험은 매우 현실적이다. 리치먼드 시의회 선거가 다가오며 시장 후보자 3명 중 2명이 공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지방정부가 조용히 거대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기업 우선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는 곧 현대차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언론은 한국 기업은 단지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이 공항 프로젝트는 더 이상 혜택이 아니다. 위험이 되었다. 정치적 민감성, 주민 불만, 예산 구조의 불투명함. 이 세 요소는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단순히 좋은 투자자로만 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서울에서 이 사태를 파악한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을 믿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건넨 건 신뢰가 아니라 청구서였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 이민세관단 속국 사무소 내부. 지문 채취 장비가 부스마다 설치되어 있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금시설에는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이 몇 명 섞여 있다. 하지만 요즘 이곳을 채우는 대부분은 한국 국적 기술자들이다. 조지아, 텍사스, 엘라베마, 테네시, 미시간. 한국 대기업이 진출한 주요 주마다 공통적으로 발생한 체포의 타깃은 한국 기술자였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한화, 삼성전자 등 한국계 공장에서 일하던 합법 입국 기술자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몰려 연행됐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같은 지역, 같은 산업군에 투자한 일본, 독일 기업의 기술자들은 왜 체포되지 않았는가? 같은 비일비자, 같은 업무 구조였음에도 왜 오직 한국 기술자만 공식 표적이 되었는가? IC 내부 보고서 중 일부가를 통해 유출되며 그 의문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문서의 일부 문장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한국 국적 기술자 대상 우선 점검. 배정 공장 수 22개소 체류 허용 기간 경계 필요. 또 다른 보고서엔 다음과 같은 문장도 있다. H1B 및 L1비자 예외 기준에 대한 한국 사례 집중 분석 진행 중. 일본 및 독일은 외교 특례로 분류. 여기서 드러난 핵심은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겐 특례를 적용하고 한국에겐 단속 강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별적 기준에 대해 미국 내 이민변호사협회의 케빈 잉그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명확히 말하자면 비자 구조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단속 우선순위에 있어요. 한국은 정치적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된 겁니다. 외교적 마찰이 작을 것이라고 본 거죠. 실제로 ICE의 내부 전략 보고서에는 한국 관련 단속이 한미동맹에 구조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분석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반발 위험이 낮은 동맹국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즉, 단속 대상이 된 것은 불법 때문이 아니라 저항이 약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우리가 언제 미국의 하청 외교를 맡았습니까? 우릴 얕보는 겁니다. 동맹이 아니라 통제 대상으로 본 거예요. 심지어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도 이러한 선택적 단속에 대한 반발이 조용히 일고 있다. 익명의 국무부 관계자는 내부 메모에서 이렇게 적었다. 현재 ICE의 작전은 외교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 외교적으로 매우 불쾌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단속 대상의 국적 기준은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CNN이 확보한 체포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달간 기술직 이민 단속 대상자 중 73.4%가 한국 국적자였다.
그중 절반 이상이 한화, 현대, LG, 삼성 등의 협력사에서 파견된 숙련 기술자들이었다. 그에 반해 독일 지멘스, 일본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 등의 기술자 체포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우연일까? 한미관계 전문가이자 전직 백악관 외교자문관이었던 앤드루 스테이플턴 박사는 이렇게 평가한다. 이건 구조화된 선택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했고 동시에 미국 내 여론에선 가장 덜 알려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즉 공격해도 눈에 띄지 않는 상대. 실제로 미국 내 여론조사 기관 YOUGOV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 중 한국이 미국의 3대 경제 파트너 중 하나라고 답한 비율은 단 14.2%에 불과했다.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기여도를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인식 격차이자 외교적 취약지대이다. 그리고 그 틈을 트럼프 정부가 노린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분노한 한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는 칼럼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지금 동맹국이 아니라 조용히 털 수 있는 ATM 기기가 되어가고 있다. 투자도 기술도 심지어 인재까지 내어줬는데 돌아온 건 체포 명령과 관세 청구서뿐이다. 체포된 건 비자 서류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신뢰였고 추방된 건 기술자가 아니라 한미 관계의 균형감이었다. 백악관 브리핑룸 오전 10시 30분.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른다. 그는 특유의 제스처로 양팔을 벌리며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미국을 위해 일하는 5개의 위대한 기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발표된 미국 정부의 우선 세제 혜택 기업 리스트. 이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향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지방세 유예, 연방 보조금 우선 지원, 심지어 인력 훈련비 환급까지 받는다. 스크린에 기업 명단이 뜬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도요타, 혼다. 그 순간 현대차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 4위, 전 세계 3위 생산량 보유, 76억 달러 투자, 1만 5천 개 고용 창출의 주역이지만 그 이름은 리스트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현장에 있던 CNN 기자가 질문한다. 현대차는 왜 빠졌습니까? 그들은 조지아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답 대신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들도 훌륭하죠. 하지만 오늘은 미국과 일본 기업의 날입니다. 그 말은 곧 한국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그 순간 그룹의 대미 전략팀은 정적에 휩싸인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정몽구 재단 측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 기부했고 정의선 회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우리는 미국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직접 밝혔다. 2028년까지 현대차와 기아는 총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배터리, 전기차, 수소 모빌리티, AI 공장까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심지어 정 회장은 백악관 행사장에 서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데 우리가 기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인가? APC를 앞둔 3,500억 달러 요구서, ICE의 기술자 강제 추방, 그리고 우선 지원 기업 명단에서의 배제. 이는 한미 관계의 냉혹한 민낯이다. 한국의 충성은 도요타나 혼다의 전략적 침묵보다 덜 효과적이었고 더 비싸게 치러졌다. 삼성, LG, 한화 등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미국 내 로비나 기부, 기술 이전, 교육 지원에 앞장섰지만 정작 정책 수혜 대상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왜 그럴까? 브루킹스 연구소의 안드레아 몰리 박사는 이렇게 진단한다. 한국 기업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들을 이미 가진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 일본 기업은 전략적으로 기다리고 더 적게 주면서 더 큰 걸 받습니다. 즉 한국은 협상 카드가 되기 전에 이미 전부 내놓은 셈이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한국 기업계 내부에서는 분노보다 자괴감이 더 크다. 한 대기업의 미국 지사장은 익명으로 말한다.
우린 미국의 기술 식민지인가요? 정성껏 지은 공장이 지금은 인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빠진 대신 우선 지원을 받게 된 포드나 테슬라는 향후 조달망에서 현대와 경쟁 우위를 갖게 된다. 즉 공급망 차원에서 현대차는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직 통상교섭본부장 최윤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제외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주도적 파트너가 아니라 예상 가능한 공급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죠. 서울 청와대 외교안보실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 보고서에는 현대차 제외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협력보다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방증이라는 문장이 실려 있다. 그런데도 한국 기업들은 아직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투자했고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 경제평론가는 냉소적으로 말한다. 우리는 미국에 집을 지어줬고 그 집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손을 흔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그 어떤 정책 발표보다 깊은 의미를 던진다. 우리는 지금 미국을 위해 일하는 친구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 속에 현대차는 그 친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저녁 6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긴급회의가 비공개로 열린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지금 시점에서 미국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회의는 조용하지만 기류는 무겁다. 관세 면제 리스트에서의 배제, 기술자 대거 체포, 그리고 3,500억 달러 현금 요구까지.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파트너십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한 외교부 차관이 말한다. 지금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투자와 투항은 발음은 비슷해도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실론이 나온다. 한 산업부 실무자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이미 투자된 47조 원, 그걸 접는다면 우리는 국가 신뢰를 잃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호가 잘못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처한 전략적 진퇴양난이다. 물러서면 손실은 확정이고 버티면 계속해서 끌려다닌다. 이 딜레마는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외교 독립성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 산업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선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레드라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어떤 조건 아래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국가 핵심 이익의 임계점. 그 레드라인은 어디인가? 기술 강제 이전, 무기한 비자 거부로 인한 인력 추방, 사전 협의 없는 관세 인상, 현금 납부 요구의 반복화. 이 네 가지 중 이미 셋은 현실화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시간 문제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비상 대응 문건이 돌고 있다. 미국 내 주요 공정의 자동화 대체 시나리오, 멕시코 및 캐나다로의 생산 분산 가능성 등 탈미 전략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 고위 임원은 익명으로 말했다. 우린 미국에 지나치게 몰빵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죠. 다음 스텝은 대체 경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도 각각 동남아, 인도, 폴란드 등지로 투자 다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외교적 방어선 구축이다. 미국의 불확실성과 압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주권 수호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보실 내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더 이상의 일방적 양보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가체제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에만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가? 왜 일본은 빠지고 독일은 피해가고 한국만이 압박의 대상이 되는가? 한 국제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군사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적이면서도 자체 대응 수단이 약하다는 점에서 최적의 압박 대상입니다. 즉, 반격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 배터리 조선 AI 등 첨단 기술의 선도 국가다. 외교부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가 나온다.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다. 기술 주권국이다. 우리가 나가면 미국은 10년 후에야 복구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계속해서 미국 맞춤형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인 산업 전략과 외교 독립성을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서울의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숙성되고 있다. 서울 국가안보실 브리핑룸. APC 정상회의 이후 귀국한 대통령의 지시로 새벽 2시에 전격 소집된 비공개 회의가 끝났다. 핵심 메시지는 단 한 줄.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요구가 아니라 조건으로 답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반격을 시작한다. 그것은 폭력적인 보복도 외교적 단절도 아니다. 오히려 정교하고 치밀하며 냉철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기술 주권 선언. 정부는 곧바로 발표한다. 해외 기술 이전 제한 지침 개정안 추진. 이 개정안은 미국 내 생산 공장에 대해 지정된 핵심 기술 리스트를 해외로 이전할 수 없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엔 반도체 설계 알고리즘, 배터리 셀 코팅 공정, 수소연료 전지 원천 소스 등 한국이 보유한 전략 기술이 포함된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기술은 가져가도 사람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조지아에서 입증됐기 때문이다. 2단계 투자 속도 조절. 기획재정부는 발표한다. 대외 투자 다변화 정책 가속화. 그 첫 단계는 미국 내 신규 투자 심사 강화다. 특히 미국에서 요구한 반도체 2차 투자분에 대해 현지 리스크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이 말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금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결정할 것이며 미국의 선언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3단계 국회 외통위 공동 결의안 발의. 여야를 막론한 공동 결의안 초안이 올라간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주권 경제권 수호를 위한 대미관계 재조정 촉구 결의안.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정치적 문제 해결을 한국의 투자금으로 전가하지 말라. 대한민국은 거래 대상이 아닌 자존이 있는 국가다. 이 결의안은 상징적 의미 그 이상이다. 이는 곧 미국 의회에도 전달되며 양국 간 무역 협정 및 기술 이전 조건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교적 구조 조정의 시작이다. 4단계 여론전. 한국 주요 언론은 일제히 보도한다. 미국 동맹국 기술자의 수갑. 3,500억 달러는 구상권인가 갈취인가. 한국 미국의 조건 있는 동맹으로 돌아선다. 특히 국내 최대 일간지는 일면 머릿기사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발언을 실었다. 우리는 미국의 진심이었지만 그들은 숫자로만 우리를 봤다. 그 아래에는 체포된 기술자의 아들이 그린 그림 한 장이 실렸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흑백 연필화로 그려진 수갑찬 아버지의 뒷모습. 그 이미지는 어떤 통계보다 강했다. 그리고 미국이 움직인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오해를 풀고 싶다. 재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 ICE는 내부적으로 한국 기술자에 대한 일괄 심사 유예 조치를 준비하고 러트닉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린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말한다. 이 모든 반응은 한국이 처음으로 거절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처음으로 계산기 대신 국격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동맹은 선택이지 강요가 아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통제일 뿐이다. 서울은 이제 그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협상, 다음 세대, 다음 선택에서 대한민국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조건을 말할 줄 아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그 변화의 시작은 3,500억 달러를 내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되었다.